북한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모습을 감춘 탓에 신병 이상설의 와병설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는데요. 네, 약 3주 만에 확인된 황병서의 등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문간현 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한 주간의 북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2일 만에 재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북한 보도 내용부터 보시고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에 영상이 다소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겠고요. 자, 이 리을석 장례식 이후 갑자기 이제 자취를 감추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뭐 좌천됐다, 뭐 와병설, 방중설까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었는데 22일 만에 등장한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같으면은 이제 북한에서 권력 서열 2위고 실제로 이제 군 서열은 1위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그림자 수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차를 8차례를 수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정치대학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총정치국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세워서 결국은 정치 사상적으로 북한 군인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결국은 총정치국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김일성 정치대학의 동상을 세우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울러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동해상에서 SLBM 발사 실험을 했었는데요. 국가정보원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지만 황병서 참관 여부는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0가지 행사에 꼭 있어야 될 행사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2일 동안 이처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러한 그 공식 석상에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국내 언론들이 과연 신병은 이상설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8월 달에 대남 그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등을 못하도록 하는 8.25 합의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맥락으로 미뤄봤을 때는 황병서에 있어서 신병 이상설,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라도 뭐 최용해처럼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국정원이나 여러 정보기관에서 확인해 준 바로는 황병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허리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한 시술을 받고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점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봤을 때 김정은과 가장 좀 가까이 서 있어야 권력에서 좀 높다고 저희가 그동안 판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치가 좀 직책이 낮은 사람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의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지요? 네, 실제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하는 수행자들 가운데 거리로서 그 권력의 세기를 우리가 비례한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네.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으면은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을 했고 특히 가까운 곳에서 가장 또 밝은 표정을 짓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복귀를 한 모습을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다른 그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중간에 이제 보이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전신 사진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이고 또 보일락 말락 이런 그 자리에 좀 위치해 있고 실제 본인의 얼굴 표정도 많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뭔가 좀 변화는 조금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큰 신변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건강상 문제로 일단은 그 공백기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약간의 좀 거리감은 두는 이런 사이로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공식적인 직책이나 역할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번 시찰에 북한의 건축 브레인으로 불리는 마원춘도 동행을 했는데
좌천 이후 처음으로 직책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설계국장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신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마운춘 같으면은 이제 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난해 11월 달에 당시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순안국제공항에 신청사를 당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원하는 모습은 세계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러한 국제 비행장이 북한의 어떤 민족적 특성 또는 주체성을 많이 담은 모습을 청사의 어떤 건물에 반영을 했으면 했는데 당시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평가는 중국의 어떤 공항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체성을 많이 상실한 것 아니냐. 그런 책임을 물어서 마운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을 당시에 양강도에 있는 어떤 돼지농장의 가족들과 함께 일단은 보내서 혁명화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마운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0월 초에 당시에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얼굴이 초췌한 모습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공식적인 직책은 별 2개인 중장밖에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마음에 담아서 김정은이 원하는 마식령 스키장이나 문수 물놀이장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평양 애호관 이런 그 건물들을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한 그 신임을 얻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할 때는 가장 가까운 데서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만들어낸 그런 건축물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역시 지금 굉장히 보면은 얼굴도 굉장히 홀쭉해졌고 건강도 매우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 직책이 그동안에는 그 북한 언론에는 마운춘 동지로만 표현이 돼가지고 과연 어떤 지위로 복귀를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결국은 본인이 원래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자리로 현재 복귀는 한 걸로 보이고요. 네. 계급은 그 중장에서 소장, 그러니까 별 하나로 내려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황병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김정은을 이제 직접 수행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약진이 두드려졌던 사람인데요. 조용원 부부장, 이 사람이 요즘 북한에 또 실세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그 노동당에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 행정부에서 조직 지도부로 이제 그 권력 중심의 추가 옮겼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직 주도부의 조영원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이나 또는 남측에 있는 그 북한 전문가들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2012년도 4월에 당시에 김일성 훈장을 받았던 그 명단에 조영원 부부장의 그 이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 정도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그 공식 석상에서 역할을 하는 데는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시찰에 굉장히 동행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남북 간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당 간부 4명을 불러서 네. 당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조영원 부부장의 모습이 띄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현지 시찰, 특히 최근에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조영원 부부장과 한강상 이 두 사람만 데리고 또 원산 지역을 또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워낙에 김정은 주변에서 다가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금 권력의 부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조영원 부부장한테 어느 정도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최룡해의 복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또 일부에서는 빨치산 2세대에 대한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최룡해 거치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최용해 같은 경우는 그 백두산 청년 영웅 발전소가 11월 달에 준공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백두산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때문에 이 발전소에 부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두세 차례 방문하고 공사 현장을 독려를 했고 또는 이제 준공식까지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많은 당 간부들을 배경으로 찍어놓은 그 백두산 청년 영웅 발전소의 뒷댐의 모습에서 당시에 물이 새는 모습이 많이 우리 남한 언론에 포착이 됐고 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는데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서 현재 혁명화 교육 그러니까 마운춘과 똑같이
전 지방에 있는 농장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최용해 노동당 비서의 어떤 정치적 그 몰락은 단순히 이제 최용해 개인에 이제 그치지 않고요. 오일정이라고 또 다른 빨치산 제2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빨치산 세대에 대해서 이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더 이상 이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백두혈통으로서 북한이란 나라의 지도자로 이제 옹립되는 과정에서는 빨치산 2세들의 굉장히 옆에서 보조가 지지가 굉장히 필요했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 결국은 최용해였고 오일정이었는데 네. 결국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집권 이제 4년 차에서 본인 스스로 힘으로 이제 섰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빨치산이든 아니든 본인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것으로 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용해를 언제 다시 측근으로 다시 불러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빨치산 세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물빼기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와 연결됐을 때 그럼 내년이면 이제 집권 5년 차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자기 세력들 사람들을 또 이제 곳곳에 다시 재정비하게 될 때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또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면면을 봤을 때 김정은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은 집권 이거 4년 동안 보면은 굉장히 많은 특히 그 주변 핵심 지도부에 변화가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을 지탱하는 가장 7명이 있었다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운구차를 함께 몰았던, 함께 따라갔던 운구 7인방이 있습니다. 네. 이 7인방 가운데 이들과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이 상당한 기간, 장기간 계속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딱 2명, 그러니까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두 사람을 빼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처럼 초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지지 세력이었던 운구 7인방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치산 2세대 그러니까 최용해를 대표로 하는 이런 빨치산 세대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적인 하나의 지주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네. 또다시 이제 빨치산 세대도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 5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동당 7차 대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서 새로운 이제 권력 재편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이런 6개월 동안 어떤 면면들을 이제 골라서 본인의 집권 5년 차 그리고 향후에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그 젊은 세대가 젊은 피가 많이 수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과학 기술 강국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젊은 그 유학파나 또는 기술을 내세우는 테크노크라트들이 굉장히 김정은 제1위원장 주변에 많이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김정은이 참가를 했고요. 하지만은 실패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개발 기술이 우리가 우려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러한 그 비대칭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킬체인이 이제 구축 단계에 있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핵을 또는 이런 핵을 싣고 있는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SLB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러한 핵과 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동해 바다를 만약에 헤집고 다닌다. 그리고 또 서해 바다에서 출몰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정보 감시망으로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뜬 장님으로서 눈을 감고 현재 링 위에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SLBM을 완성시킬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대응 전략들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또는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미사일이 특히 SLBM인데요. SLBM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깨고 북한이 지난 5월 초에 처음으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 밖으로 쏘는 사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다시 한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또다시 한 차례 또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패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이 이처럼 그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이러한 그 본인들의 SLBM 그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약 4년에서 5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만약에 물리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런 SLBM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또는 이제 국제사회 또는 이제 한미 군사 동맹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는 북한의 SLBM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또 전략들을 마련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궁금한 점인데요. 일단 그 한미일 3국이 SLBM 등 북한의 전력적 도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잠깐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쨌건 북한은 SLBM 개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당국은 그 개발 시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네, 북한의 지속적인 SLBM은 이제 사실상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우리 정부 차원 또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 방안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뤄져야 할까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그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험은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5차례 제재를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그 유엔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SLBM을 공식적으로 위협적으로 발사를 하거나 이런 군사적 무기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유엔 차원에서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안보리에서는 북한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이용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방아쇠 조항을 많이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SLBM을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개발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발을 할 경우에는 유엔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이나 또는 안보리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제재나 또는 군사적인 제재 이런 유엔이 할 수 있는 각가지의 그 종류의 제재에 대해서 착수할 수 있을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 또 남북 당국 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 의도 이게 어떤 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국 회담에서는 현재 일단은 그 차관급의 그 회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남북 간의 모든 현안들을 논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민간 교류 차원의 이러한 것까지 다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북한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이런 그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좀 뜸했던 미사일 발사도 현재 예상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이번에 북한에서 SLBM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본인들이 우리 남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로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이런 비대칭 전략을 카드를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SLBM을 빨리 또는 어떻게든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럼 실험 자체만으로도 남한에는 또는 이제 미국에는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BM 그런 실험은 결국은 11일 날 열릴 당국회담에 우리 협상 대표들의 협상력을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위축은 결국 북한이 바라는 것은 스스로가 원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게 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적 차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